하워드 막스하고 루빈스타인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대화 나눈 얘기예요. 옛날에는 뭐만 하면 돼요? 주식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니에요. 하워드 막스의 프라이빗 뎁스 이 상품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 저희가 취급하는 이 프라이빗 뎁스 상품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일 작은 회사가 시총이 2조가 넘어요. 그러면 이 다른 투자 이게 뭔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하워드 막스하고 데이비드 루빈스타인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대담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대화 나눈 얘기 언제냐면 옥토버 4스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대화한 거를 이제 제가 뭐 다 이거 자료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자료 보면 제목이 이제 중간에 챕터예요. 챕터가 뭐냐면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디스트레스 뎁스라는 게 뭐냐. 디스트레스 뎁스 투자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워드 막스가 이 운영하는 오크트리가 어떤 회사냐면 디스트레스 뎁스 하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무상품 중에서 사실 이거는 제가 PB들을 강의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말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말하면 지루해서 듣지도 않으실 거고요. 옛날에는 뭐만 하면 돼요? 주식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얼터너티브 프로덕트를 좀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인모스트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회사. 여러분에게 그런 김에 한번 이거 설명드려 볼게요. 이 연역도 한번 말씀드려 본 적이 없는데 저희는 2017년도에 자문업 인가를 받았어요. 한 건 6개월에서 8개월 감독원에 아주 그냥 진한 심사를 받아서 아주 그냥 눈물이 쑥 빠지게 평가받아가지고 투자 자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 같은 개인 법인 고객들의 직접 자문이 그렇게 빨리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사실 저희는 2020년, 21년 요러는 동안에 뭐 한 달에 막 몇백억씩 밀려 들어오시면서 100억, 200억씩 막 들어오면서 개인 고객들이 지금처럼 이제 늘어났지만 이전에는요, 그 개인들을 서서히 들어오는 동안에 뭘 주로 했냐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상품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저희가 내놨던 사모 펀드들, 저희가 자문했던 상품들이에요. 신영증권에다가는 4차 산업 ETF, 2018년도면요, ETF EMP라는 게 한국 금융시장에 한 개도 안 나오던 때예요. 예, 4차 산업, 이거 ETF로만 만든 거고요. 사모펀드입니다. 이게 사모펀드는 뭐냐면, 사모펀드는 이런 거예요. 사모상품과 공모상품 설명드릴게요. 사모상품은 프라이빗, 얼터너티브 인베스트 중에서 프라이빗 뎁스라는 상품이에요. 프라이빗 뎁스는 이런 것들이에요. 다이렉트 랜딩, 디스트레스 뎁스, 메자닌, 스페셜 시츄에이션, 벤처 뎁스, 뭐 그다음에 PDF, 펀드 오브 펀드기다. 요게 프라이빗 뎁스, PD 펀드라고 써 있죠? 이게 프라이빗 뎁스의 약자입니다. 프라이빗 뎁스 펀드는 요런 종류 중에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디스트레스 뎁스, 이게 그 오크트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프라이빗 뎁스 상품을 저희는 4차 산업 ETF도 했지만 그 다음에 키움증권의 배당 랩도 내놨었지만 그 뒤에 2개, 3개는 전부 다 뭐예요? 프라이빗 뎁스 상품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개인과 법인 자문, 지금은 법인 퇴직연금 DB라 그래서 회사가 운영하는 DB 5군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풀먼이라든지 이런 뭐 큰 회사들 퇴직연금 자문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 전에 2019년도, 20년도 초반까지는 이런 프라이빗 뎁스 상품에 자문하던 회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갑자기 새롭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워드가 막스가 말하는 이 프라이빗 뎁스가 어떤 건지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은 2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얼터너티브 프로덕트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프라이빗 프로덕트라는 게 뭐냐? 2가지가 공통으로 겹치는 건데, 얼터너티브라는 건 아까 티나라 그래서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할 때 그 대안, 대안으로 쓰이는, 무슨 대안? 주식과 채권의 대안으로 만든 상품들. 종류가 7가지 여기 써 있는데, 프라이빗 에쿼티, PE 펀드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PE 펀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ING라는 보험회사를 아시나요? 그 ING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ING가 지금은 뭐가 됐냐면 신한생명이라고 할까요? 또 갑자기 하여튼 신한금융지주가 ING를 사가지고 보험사를 냈어요. 근데 ING를 사서
이게 뭐 프레 뭐 이렇게 껍질 바꿔가지고 신한지주한테 팔았던 사람들 그 펀드 그런 펀드를 프라이빗 에쿼티 PE라고 합니다. 회사를 사들여서 잘 포장해서 걔를 다른 회사한테 넘기는 이걸 PE라고 해요. 당연히 아무나 못 들어가겠죠. 수익률은 어떨까요? 대박이죠. ING가 제가 그때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장사 이거 와 왜냐하면은 ING 딱 사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 다 내보내고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 뭔가 하여튼 젊은 사람들로 바꿔가지고 막 포맷을 싹 다 바꾸고 막 실적을 막 넣어가지고 그냥 그 틀을 막 엄청나게 뽑아내더니 신한에다가 탁 팔더라고. 그게 PE가 하는 일입니다. 프라이빗 에쿼티. 예, 저는 증권회사에서 금융센터 같은 데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헤지펀드는 펀드 하나가 나오면요 49명만 가입 가능해. 그리고 우리가 하는 펀드는 여러분 펀드 해보셨죠? 펀드는 뭐 공모 펀드거든. 공모 펀드는 투자자 수가 제한 없어.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예, 상관없어. 근데 프라이빗 펀드가 헤지 펀드는 프라이빗 펀드거든요. 사모펀드거든. 사모펀드는 49명만 해야 돼. 그래서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펀드가 하나 나왔는데 사모펀드가 하나 나왔는데 저 증권회사 있을 때 어떻게 상품을 파냐면 삼성증권에 2명, NH증권에 2명, 미래에셋증권에 2명 이렇게 49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 증권사에 2명, 3명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 2명, 3명의 삥 고객들은 진짜 자부심이 넘치죠. 나는 삼성증권에서 꼽혀가지고 이 펀드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사이즈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해드릴까요? 저는 신영증권이라는 데 중형사에 있었으니까 회사마다 2명, 3명만 배정을 해줄 때 신영증권도 2명을 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고객을 거기다 넣어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49명만 하는 이게 사모펀드의 특징이에요. 맞춤식 특화 상품이고 당연히 광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0%룰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시간 별로 없으니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사모펀드는요. 사모상품은 프라이빗 상품은 한 종목을 10% 뭐 20% 상관없어. 전체 펀드에다가 전체 랩에다가 하나만 갖고 있어도 돼. 근데 공모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종목이 10%가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매니저가 어떤 상품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100% 사서 들고 있는데 걔가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통곡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모 상품은 한 종목을 10% 이상 못 삽니다. 당연히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사모는 어때요? 그런 리스크를 다 알고 들라는 거예요. 요즘 사모상품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라임 사태도 터지고 이래서 감독원이 규제를 많이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금융시장은요. 규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 에이 하지 마. 그래서 요즘 증권사들이 다 사모를 안 합니다. 하지만 아주 고액자산가들은 당연히 사모로 바뀌는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 고액자산가들은 다 사모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모는 사모대로의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인가도 바로 납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 아까 오크트리의 그런 사모 상품들은 여러분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어요. 인모스트는 고객들의 포트폴리오 안에다가 주식, 채권 뭐든지 다 다양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걸 포트폴리오 짜주기만 하면 하나만 거기다 들고 있어도 위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로 안 그러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운용사하고 펀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펀드는 항상 유형이 딱 분류되게 돼 있어요. 주식형, 혼합형 뭐 이런 식으로요. 다 유형이 되기 때문에 인모스트처럼 그 안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펀드들은. 저희가 2019년, 20년 왜 그렇게 났냐? 저희는 막 2019년도에는 리츠 25%, 금 25% 샀다니까요. 금 그 당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400불대에 사가지고요. 1000불 넘어서 2000불은 안 갔고요. 1000 몇백 불에서 팔았으니까요. 리츠도 사실상은 정말 많이 올랐었죠.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그런 게 뭔지 아는 사람이죠. 저는 이걸 주로 다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넣을 줄 알고요. 두 번째, 비클이 그걸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펀드로 가면 그걸 못 담습니다. 저희는 그걸 ETF를 통해서 담았죠, 다. 그죠?
이번에는 주식을 통해서 담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프라이빗 뎁스 상품은 그 안에 전부 다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 일반 주식이 아닌 주식들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에쿼티,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아시죠? 그 다음에 헤지 펀드, 그 다음에 리얼 부동산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여러분 인프라 투자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공모형 인프라 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맥커리 인프라라는 게 있죠. 그 펀드인데 주식처럼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 끝나고 나서 맥커리 인프라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맥커리 인프라 분리과세도 되고 지금까지 5% 이상 계속 배당해 왔어요. 그런 좋은 상품. 그거는 공모형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3호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품들. 내추럴 리소스 이런 게 있고요. 저희는 지금 오늘 프라이빗 뎁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 대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모 상품 특징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 대안 투자 상품은 장기 투자 필요하고 능력과 경험이 많은 매니저가 필요하고 세심한주의가 왜냐하면 정보가 불투명해요. 거래 비용이 높고. 이래서 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거 해오던 데고요. 이 하워드 막스의 프라이빗 뎁스 이 상품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사모 상품이긴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프라이빗 뎁스를 하시고 싶으시면 혹시라도 증권사에서 추천 받거나 그러시면 꼭 미국 것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무슨 대출 상품이라고 하는 국내 상품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험관리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뻑이 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저희가 취급하는 이 프라이빗 뎁스 상품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부의 그런 걸 받기도 하고 저희가 투자한 6개 회사 중에서 제일 작은 회사가 시총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죠. 당연히 상장돼 있는 회사는 시총이 2조가 넘어요. 제일 작은 게 그렇습니다. 제일 큰 거는 10몇 조예요. 2조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삼성증권이 2조가 조금 넘습니다. 시총이. 그런 정도 규모의 대출 회사를 저희는 투자하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이 아는 뭐 리드코프 막 이런 여러분이 떠올리는 대출 회사하고 다릅니다. 프레디맥 이 모기지 회사 망하고 막 이런 은행 부도 사건이잖아요. 은행 부도 사건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도드 프랭크법이라 그래서 은행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제재하는 법안이 나옵니다. 아무한테나 은행 계좌 만들어 주지 마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크레딧 카드 만들어 주지 마. 그러면 아무한테나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 사는 사람 2명 중에 1명은 은행 계좌 못 만들어. 없어요. 2명 중에 1명은 크레딧 카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사람이 살려면 심지어는 학자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은행이 안 주고 신용 점수를 매기는데 너무 신용 점수 기준이 높아서 아무나 대출을 받지 못해요. 아무 회사나 대출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으로 지원하는 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스몰 컴퍼니.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늘 회사에다 대출하는 사모사채 상품 얘기 드리는 건데요. 이 회사에다 대출하는 이 상품은요. 어떤 회사만 다니냐면 그 미들마켓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10 밀리언, 100 몇십억에서 1조까지 짜리 회사고 최소한 직원 수가 20만 명. 여기 보시면 로어가 있고 미드가 있고 어퍼가 있고 브로들리가 있는데 저희가 내놓은 이 프라이빗 뎁스 상품에 들어가 있는 6개 회사는 전부 이거 어퍼 미들.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50 밀리언에서 100 밀리언까지.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00억 단위 이런 되죠. 작아도 그죠? 이게 뭐냐면 기초가 300억부터 시작하니까요. 그것도 이게 에비타 기준이에요. 매출이 아니고. 에비타는 이게 영업이익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회사들에게 대출을 주는 회사들이고요.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 제일 작은 게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라는 금융회사가 내놓은 금융회사 자회사인 대출회사예요. 이게 뭐예요? 기업에게 대출하는 겁니다. 왜? 미국은 은행의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도드 프랭크법에 의해서 은행이 기업에게 함부로 대출을 못해요. 이 시장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성장했어요. 이게 프라이빗 크레딧, 프라이빗 뎁스 같은 말인데 하이힐드 본드나 뱅크론보다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모사채 시장이죠. 2010년 이후에 3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죠. 드라이 파우더는 뭐냐면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아직 그걸 집행을 못한 돈. 이 집행을 못한 돈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 채권 펀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모 채권 펀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이렉트 렌딩, 디스트레스 뎁스, 메자닌,
스페셜 시츄에이션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프라이빗 뎁스 상품이고 하워드 막스가 말한 게 요 디스트레스 뎁스 요런 사모 상품들이고요. 이런 종류들을 갖고 벤처 캐피탈이 그런 쪽에 속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이런 유들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금융기관인 은행처럼 대출을 담당하는 회사고 그 회사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정말 시총이 2조씩 가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 아직도 어떠냐면은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쪽의 상품이고요. 그럼 얘가 왜 그렇게 신뢰도가 높으냐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금융위기가 올다든 여기 2009년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면 기업들이 부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대출 주는 회사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 관련된 그 영상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보신 영상 중에 이런 거 물어보지 않나요? 그 3%에서 했던 것 이런 거 물어봅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그 부도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당신이 추천하는 이 상품이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막 웃으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간 평균적으로 부도율은 4%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제로금리 시대에는 그보다 훨씬 낮았지만 옛날에 높은 금리 때까지 다 합치면 4%로 부도율을 갖게 되는데 부도가 난 저희가 한 4년 정도 이 상품을 어프로치 해왔기 때문에 부도가 났을 때 막 기업들이 막 부도 날 때 대출을 주는 회사의 주가는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사 저희가 투자한 회사 같은 경우 기준으로 말하면 골드만삭스의 대출 회사 기준으로 말하면 100개 회사에다 투자하거든요. 100개 회사 중에서 4개가 부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도가 난다고 하니까 부도율이 높아지니까 주가는 빠져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요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느냐고 부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 이 대출 회사들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자를 또 다른 회사에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미실현 손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기에 주가 빠질 때 환매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팔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실현됐을 때 정말로 실제로는 어때요? 지금까지 보니까 1%예요. 실현 손실은 1%, 마이너스 1%라는 거죠. 이 주가가 막 빠질 때 들고 있으면 돼요. 그 대신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작년도에 주가가 막 빠졌잖아요. 기술주가. 그래서 그때 안 팔면 된다. 얘처럼 미실현 손실 상태니까 지금은 미실현하면 돼. 실현만 안 하면 돼 하고 버텼어. 근데 주식은 무슨 보장이 없어요? 버텨가지고 오래됐는데 그 주식이 그걸 보상하고 올라와 주면 좋은데 안 그럴 경우에는 그건 보장이 안 되죠. 근데 얘들은 근데 뭐가 있냐면 환매를 안 해버리면 대출 준 그 나머지 회사들에서 평균적인 배당이 9%예요. 요즘은 변동금리라서 더 많이 평균적으로 더 높죠. 10%가 넘어가요. 이런 이자 그 하워드 막스가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4% 부도율인데 훨씬 더 많이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커버돼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얘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위험이 하나도 없네. 여긴 그게 아니고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구조를 잘 아는 장기 투자자거나 그 다음에 그 배당을 통해서 쿠션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100개 중에 4개가 10개가 부도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희 여긴 자료를 안 했지만 70%가 선순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그 프라이빗 뎁스 상품의 인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이 프라이빗 뎁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 있죠? 이 대안. 타라라고 말할 때 얼터너티브. 그 다음에 주식 이외의 자산. 이거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제가 뭐뭐 있다 그랬죠? 프라이빗 에쿼티, 벤처 캐피탈, 프라이빗 뎁스, 헤지 펀드, 부동산 다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하워드 막스가 말한 상품이 왜 이 사람이 때를 만났다는 듯이 말을 했냐면 실제로 미국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독특한 상황, 도드 프랭크법 때문에
비금융기관이 대출을 주기 시작했는데 한국처럼 사채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처럼 혹은 뭐 블랙락처럼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대출 회사에다가 자회사를 만들어 투자하고 있고 정식으로 상장돼서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어때요? 믿고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기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일반 공모 시장에는 공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프라이빗 시장으로 계속 왔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아마 눈이 빠지게 이런 상품 찾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하워드 막스 말한 상품이 뭐예요? 막 이렇게 찾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혹시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영역이길래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